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은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입니다. 책 앞에 엄청난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19세기의 경전, 21세기의 통찰. 네, 영국의 시인 예이츠는 한때 나는 월든을 읽고 이니스프리 섬에서 소로우와 같은 생활을 해보려는 야심을 가지기도 했다 라고 적혀 있네요. 네, 오늘 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 중에 수록된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챕터의 이름이 부제목이 붙어 있어요. 새로운 형식의 삶에 대한 실험. 그런데 저는 이 제목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저는 그냥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월든 이게 좋습니다. 어쩌면 고유명사와 같은 그런 삶의 형식이 되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자, 먼저 책 속에 있는 문장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내가 숲으로 들어간 것은 삶을 나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 오직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만을 마주하면서 삶이 가르쳐주는 것들을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을 때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깨닫고 싶었기 때문이다. 산다는 것은 그토록 소중한 일이기에 나는 진정한 삶이 아닌 삶은 살고 싶지 않았다. 네, 아주 그런 청아한 문장이죠. 저도 요새 그래요. 진정한 삶이 아닌 삶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사, 목수, 측량 기사를 거쳐 아버지의 연필 공장 일을 돕던 소로우는 미국의 70번째 독립기념일인 1845년 7월 4일 손수레에 단출한 짐만을 싣고 월든 숲으로 들어간다. 그때 그의 나이 28세였다. 몇 달에 걸쳐 손수지은 방 한 칸짜리 미완성 오두막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물건 몇 가지를 들여놓고서 소로우는 새로운 형식의 삶에 대한 실험을 시작했다. 자연의 예찬과 문명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담은 월든은 2년 2개월 2일에 걸친 그러한 삶의 실험 보고서이다. 뭐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실험 보고서 문명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 이건 좀 걸려요. 저는 그런 느낌으로 읽어내지 않았었는데 왜 이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그런 면을 부각하는 걸까요? 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소로우는 직접 밭을 갈며 사색과 독서, 산책으로 채워진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는 이단아로 취급당했고 그의 삶의 태도는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고 더 발전된 물질 문명을 희망하는 동시대인들로부터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다. 부와 명예를 쫓아 신대륙까지 흘러들어 온 유럽인의 욕망은 끝을 몰랐다. 그들이 만들어낸 문명과 세계관이 전쟁을 부르고 노예제를 낳고 자연을 파괴하고 원주민인 인디언들까지 몰아냈다. 모두가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과 욕망이 불러일으킨 결과였다. 단순하고 간소하게 독립적으로 무엇보다 건강한 삶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소로우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었고, 월든숲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월든 곳곳에는 그가 왜 문명과 사회를 등지고 고집스럽게 자연 속으로 들어가야 했는지 그만의 고뇌와 이유가 절실한 문장으로 아로 새겨져 있다. 자, 다시 월든 속의 문장입니다. 내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얽매임이 없는 자유이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더라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으므로 값비싼 양탄자나 다른 호화 가구들, 맛있는 요리 또는 새로운 양식의 고급 주택 등을 살 돈을 마련하는 데에 내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만약 이런 것들을 얻는 일에 하등의 거리낌을 느끼지 않고 또 일단 얻은 다음에 그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나 실컷 그런 것들을 쫓으라고 하라. 소로우는 이 실험적인 삶을 시도하면서 거의 매일 빼놓지 않고 일기를 써나갔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루의 생활, 눈으로 본 풍경, 새로 발견한 새 발자국 등에 대한 단상이다. 이 방대한 기록이 월든을 비롯한 그의 모든 저서의 초안이 되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자신이 자연을 사랑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자연이 인간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은신처이기 때문이라고. 자연 속은 인간들의 것과는 다른 차원의 권리로 가득하다. 자연과 함께 있을 때면 완벽한 삶의 환희를 느낄 수 있다. 만일 이 세상이 온통 인간의 것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기지개를 켤 수 없을 테고 모든 희망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인간은 제약인 반면 자연은 자유이다. 인간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세상을 그리워하게 만들지만 자연은 우리를 이 세상에 만족하게 한다. 있는 그대로 만족하게 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 소로우의 삶이 법정 스님이 그 오두막에서 혼자 사셨던 삶과 아주 꼭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나오지만 이 스님은 소로우의 이 월든 숲을 2번이나 방문을 하셨었다고 해요. 너무 닮은 꼴인 그를 보면서 그의 걸음과 숨결이 느껴지는 그 숲에서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이 월든이나 법정 스님이 아마 느끼셨을 그 감정, 자연과 함께 있을 때면 완벽한 삶의 환희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은 이런 느낌 느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저는 좀 솔직해서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그런 건 그렇다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자연과 함께 있을 때면 완벽한 삶의 환희를 누릴 수 있죠. 아주 엄청난 대자연과 있을 때도 그럴 땐 그냥 압도적으로 그런 느낌이 올 거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일상에서 소소하게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연 속에서도 우린 그런 완벽한 환희로 충만한 그런 순간들을 맛볼 수 있답니다. 내가 그것에 집중하고 빠져들기만 하면 그래요. 그리고 계속 경탄하는 거죠. 그 겨울 내내 그 추운 겨울 얼마나 추워요. 우리 막 코트에 모자에 장갑에 다 둘러쓰고 다녀도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그런 겨울을 참고 있다가
가지만 앙상하게 남겨져 있다가 다시 봄이 되면 잎사귀를 이 키워내는 그 나무의 생명력은 정말 와. 그리고 또 그렇게 1년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꽃을 피우는 꽃들은 또 와, 그 짧은 기간 동안 피었다 지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온갖 힘을 다해서 꽃을 피우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감탄해줘야죠. 얼마나 진짜 그 아이가 막 온 힘을 다해서 우는 것처럼 뭐 배가 고파서 엄마한테 뭘 해달라고 온 힘을 다해서 그러는 것처럼 그 꽃도 자기를 보아달라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자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꽃 피워주고 어떻게 그런 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뭐 하루 종일 떠들려면 떠들 것 같아서 갑니다. 자연은 우리를 이 세상에 만족하게 한다. 인간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세상을 그리워하게 끊임없이 다른 어떤 곳을 그리워하고 동경하게 만들지만 자연은 그 자체로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우리를 이 세상에 만족하게 한다. 이 부분까지 읽어드렸네요. 그는 고백한다. 그 월든이죠. 아니 소로우죠. 강뚜기를 환하게 비치는 햇볕의 따뜻함을 느낄 때 황급빛 모래를 헤치고 드러난 붉은색 흙을 바라볼 때 부스럭거리는 마른 잎소리와 개울에서 눈이 녹아 똑똑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때 나는 내가 영원의 상속자임을 느낀다. 다른 어느 곳에서 인간 세상의 왕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야생의 숲에서 학생이 되고 자연의 아이가 되고 싶다. 길이 약 800m, 둘레 2.8km인 월든 호수는 소로우의 표현대로 수수한 크기에 매우 아름답기는 하나 웅장하다고는 할 수 없다. 자주 와본 사람이나 살아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무척 깊고 맑기 때문에 자세하게 묘사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소로우는 뛰어난 관찰자의 눈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월드는 자연생태계의 뛰어난 묘사에 그치지 않는다. 본질적인 삶을 살아보려는 노력의 결정체인 것이다. 저도 아직 뭐 그런 경지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정말 애정을 갖고 들여다보면 정말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더 노력하려고요. 좀 더 이 사랑을 담아서 그 모든 자연을 샅샅이 감상하려고 더 노력하렵니다. 자, 월든 속의 문장 조금 더 느껴보세요. 나는 인생을 깊게 살기를, 인생의 모든 코스를 빼먹기를 원했다. 강인하게 스파르타인처럼 살아 삶이 아닌 것은 모두 엎어버리기를 원했다. 숲을 폭넓게 잘라내고 잡초들을 베어내어 인생을 구석으로 몰고 간 다음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로 압축시켜서 만약 인생이 비천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 비천성의 적나라한 전부를 확인하여 있는 그대로 세상에 알리며 만약 인생이 숭고한 것이라면 그 숭고성을 스스로 체험해 다음번 여행 때 그것에 대한 참다운 보고를 하기 바랐던 것이다.
20살 되던 해봄, 소로우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람인 랠프 월드 에머슨을 만난다. 에머슨의 수필집 자연을 읽은 것이 그 계기였다. 하버드 대학 시절 소로우에게 문학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에머슨은 당시 미국 지성인들의 선봉에 있었다. 소로우와 에머슨의 만남은 곧 스승과 제자를 넘어 깊은 우정으로 발전했으며, 소로우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자는 에머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까지 했다. 소로우가 오두막을 짓고 사는 월든 호숫가의 땅도 실은 에머슨의 소유였다. 소로우는 에머슨에게서 토지 사용 허락을 받고 도끼를 빌려 직접 통나무 집을 짓는다. 소로우는 손재주가 뛰어났으며 노련한 일꾼이자 그것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을 만큼 실력 있는 측량 기사였다. 에머슨은 자신의 수필에서 정신과 육체의 놀라운 조화를 이루는 소로우에게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자, 어떤 감탄을 뿜었는지 한번 보시죠. 소로우는 활기차다. 그가 숲에서 걷고 노동하고 토지를 측량할 때마다 나는 그에게서 참나무 같은 힘을 느낀다. 또한 들녘의 농부가 갑자기 도움을 청하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돕는 그의 억센 손은 펜대나 굴리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의 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하다. 그는 나라면 감히 엄두도 못 댈 일에 과감히 뛰어들어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낸다. 소로우의 이런 힘은 글에서도 나타난다. 그의 글을 읽으면서 때로 나는 내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이나 정신을 발견한다. 하지만 그는 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추상적으로 따분하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생각들을 뛰어난 영상으로 생생히 그려 보인다. 네, 읽어드린 부분이 에머슨의 그 소로우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다시 소로우의 글을 좀 볼까요? 왜 우리는 성공하려고 그처럼 필사적으로 서두르며 그처럼 무모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또래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그가 그들과는 다른 고수의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리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듣는 음악에 맞추어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라. 그 북소리의 음률이 어떻든 또 그 소리가 얼마나 먼 곳에서 들리든 말이다. 그가 꼭 사과나무나 떡갈나무와 같은 속도로 성숙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남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봄을 여름으로 바꾸기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아, 이 글 너무 좋지 않나요? 이 고수의 북소리, 이 표현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내면에 울리는 그 북소리 듣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좀 들린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나이가 먹고 말이죠. 너무 그 북소리를 듣지 못하게, 들리지 않게 너무 바쁘게, 너무 시끄럽게 세상이 돌아가요. 그렇게 이 세상을 움직여요. 누군가가.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그런 식으로 흘러왔고,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이 북소리, 자신의 내면에 울리는 이 자신만의 그런 북소리를 찾아서 귀 기울이고 그 리듬을 따라가야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그런데 왜 아픈지를 모르죠. 그런데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공감하고요.
많은 분들이, 많은 위인들이 책에서 많은 성인들이 그 사실을 이미 알려주고 있었더라고요. 끼니를 벌기 위해 자신이 가진 순수한 자연성을 잃어버려야 한다면 차라리 굶어 죽겠다고 소로우는 선언한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생계를 꾸리는가? 자신이 먹는 빵에 얼마만큼의 순수한 노동을 대가로 지불했는가? 삶에서 무엇을 물려받았으며 무엇을 훔쳤는가의 물음이다. 자신이 먹을 것은 자신의 손으로 재배해야 한다는 것이 소로우의 원칙이었다. 거름도 주지 않은 채 삽만을, 삽질하는 그 삽이요, 삽만을 연장으로 쓰는 그로서는 수확량이라고 해봐야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소로우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주변에 척박한 땅을 갈아 감자와 콩, 순무 등을 길렀다. 논밭에 하루 종일 서 있는 허수아비에게 나눠줌 없이 농부가 모든 수확물을 가져가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소로우는 순수한 노동의 대가로서의 끼니만을 인정했다. 나는 천국에 가서라도 내가 먹는 빵은 내가 굽고 내가 입는 옷은 내가 빨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소로우는 얘기했다고 해요. 또 다른 소로우의 문장을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낮과 밤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꽃이나 방향초처럼 향기가 난다면, 또 우리의 인생이 보다 탄력적이 되며 보다 별처럼 빛나고 보다 불멸에 가까운 것이 된다면 우리는 크게 성공한 것이다. 그때 자연 전체가 우리를 축하할 것이며 우리 역시 스스로를 시시각각으로 축복할 이유를 갖는다. 그렇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의지에 의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때 자연과 온 우주가 우리를 축복할 거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소로우는 하버드를 졸업할 때 졸업장을 위한 수수료 1달러를 내는 것을 거부했어요. 졸업장이 양가죽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었죠. 양가죽은 양들이 갖고 있도록 내버려 두라고 그는 말했다. 문명사회를 떠나 자연 속에서 자주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지만 한편으로 그는 인간 사회의 부조리에 강하게 저항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소로우는 콩코드시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으나 2주 만에 사표를 던지게 되어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는 학교, 그런 학교의 방침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소로우는 학생에게 매를 드는 대신 말로 타이르겠다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어요. 그러나 며칠 후 학교 운영위원회는 소로우의 교육 방식에 항의하며 말로 타이르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그 교육 방식에 학교 운영회가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방침에 따라 체벌해 줄 것을 강요했죠. 참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수 없이 그는 방과 후에 6명의 학생에게 체벌을 가해야만 했고, 이는 소로우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었죠.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던 이제 소로우는 다음날 학교장에게 학생을 매질해야 한다면 차라리 교사직을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편지를 남기고 영원히 학교를 떠납니다. 첫 직장을 나오며 소로우는 교육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세웠고 교실 안에서의 배움과 가르침에 국한된 그런 교육제도를 개탄했다.
그의 눈에 비친 현실의 교육은 자유롭게 굽이치는 시냇물을 밋밋한 도랑으로 만드는 작업이었다. 소로우는 노예제도에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미국 정부가 새롭게 인두세를 제정하자 세금 납부를 단호히 거부했다. 그 돈이 노예를 사는 데 쓰이는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총을 만드는 데 쓰이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거부의 이유였다. 멋져요, 그쵸? 그리고 그 교육제도를 개탄했던 것도 이런 노예들을 양산하는 그런 교육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관련된 일화예요. 어느 날 오후 소로우는 수선을 맡긴 신발을 찾으러 월든호수를 떠나 마을로 나왔다가 세금 징수원과 마주칩니다. 그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당장 잡아가두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소로우는 지금 당장 잡아가두라고 옹수를 했죠. 그러자 징수원은 지체하지 않고 그를 콩코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에머슨이 감옥이라는 새로운 은신처에 기거하고 있는 소로우를 찾아와 물어요. 자네는 왜 이곳에 있는가? 그러니 소로우는 대답합니다. 당신은 왜 그곳에 있습니까? 아이고, 그 스승의 그 제자의 그 친구의 그 친구입니다. 소로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의 고모가 세금을 납부해버림으로써 그의 의미 있는 저항은 하루 만에 막을 내린 듯 보였지만 소로우는 이를 계기로 자신의 대표적인 저서 시민의 불복종을 쓰게 된다. 이 시민 불복종, 이 책도 추천을 드립니다. 강력히 추천을 드려요. 자, 월든 호숫가에서의 생활의 화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간소함과 단순함이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가난하지 않다고 말했다. 화창한 날이나 여름날을 아낌없이 썼을 때의 그는 정말 부자였으며 고독과 가난 자체만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았다. 와, 이 표현도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화창한 날이나 여름날을, 그런 하루를, 그 좋은 날을 온통 아낌없이 나를 위해 온통 그 자연과 함께 충만한 시간을 보냈을 때 그는 정말 부자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압권인 거는 그 뒷문장 뒤에요. 예. 고독과 가난 자체만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았다. 으아, 이 편집하신 분 이게 어디서 편집했냐면 문학의 숲에서 이 책을 편집했거든요. 이 편집자분도 와우, 시인이시네요. 고독과 가난 자체만으로도 그래요. 그 고독과 가난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풍성한 삶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스스로 선택한 고독과 가난이어야겠죠. 월든 호숫가 오두막에서 소로우가 사용한 물건의 총 목록은 단순함 그 자체였다. 1인용 나무 침대, 식탁, 나무 책상, 나무 의자 셋, 직경 8cm의 거울, 부젓가락과 장작 받침새, 솥, 나이프 둘, 포크 둘, 접시 셋, 컵 하나, 스푼 하나, 기름병, 단풍 시럽 단지, 오칠한 일본식 램프. 그의 전기를 쓴 헨리 솔트에 의하면 소로우는 찌그러지고 비바람에 색이 바른 갈색 모자를 썼으며 옷이 찢어지면 기워 입었다. 외모를 치장하는 데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 그는 옷에 자신의 성격이 스며들어 점차로 옷이 몸의 일부처럼 되기를 바랐다.
화려하고 깨끗한 옷을 자신의 몸에 걸어두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다. 식생활도 마찬가지였다. 월든에 머무는 동안 그의 식단은 쌀, 거칠게 간 옥수수 가루, 감자가 전부였다. 음료로는 물만 마셨다. 밀과 옥수수 가루로 직접 빵을 구워 먹었다. 소로우의 글들은 그 자신의 표현대로 서재와 도서관, 심지어 시인의 다락방 냄새조차도 나지 않고 오직 들판과 숲의 냄새만 난다. 또 지붕을 덮지 않은 툭 트인 하늘 아래 펼쳐놓고 사계절 비바람을 맞도록 만든 야생의 책이어서 어떤 서가에서도 보관하기 쉽지 않다. 와, 저 이 편집자 만나보고 싶네요. 진짜 그럴 것 같고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1947년 소로우는 월든 호숫가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사회 속으로 돌아갔다. 숲에서 나온 이유를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숲에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의 중요한 이유로 숲을 떠났다. 내 앞에는 살아야 할 또 다른 삶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며 그래서 숲에서의 생활에는 더 이상의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다.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쉽게 어떤 정해진 길을 밟게 되고 스스로를 위해 다져진 길을 만들게 되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나는 편히 선실에 묵으면서 손님으로 항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생의 돛대 앞에서 갑판 위에 있기를 원했다. 자, 이제는 법정 스님의 이야기, 이 월든 소로우에 대한 소회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법정 스님은 수년 전 2차례 직접 월든 호수를 방문한 바 있다. 그때의 인상을 스님은 내 곁에서 내 삶을 바쳐주는 것들과 다시 월든 호숫가에서 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적고 있으시다. 내가 영향을 받은 것이 있다면 마하트마 간디와 소로우의 간소한 삶일 것이다. 간소하게 사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삶이다. 복잡한 것은 비본질적이다. 단순하고 간소해야 한다. 월든 호숫가의 그 오두막을 찾아갔던 기억이 새롭다. 월든을 읽으면서 상상의 날개를 펼쳤던 그 현장에 다다르니 정든 집 문전에 섰을 때처럼 반가웠다. 늦가을 오후의 햇살을 받은 호수는 아주 평화로웠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호수의 북쪽에는 150여 년 전 소로우가 살았던 오두막 터가 있었다. 내가 갔을 때 월든 호반은 10월 말 단풍이 한창이었다. 맑은 호수에 비친 현란한 단풍을 대하자 5시간 남짓 달려온 찻길의 피로도 말끔히 가셨다. 늦가을 오후의 햇살을 받은 호수는 아주 평화로웠다. 소로우가 그랬듯 나도 월든 호숫가를 거닐었다. 그는 걷기를 즐겼고 걷는 동안 일어난 일들을 사랑했다. 월든 호수는 둘레가 1.8마일,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3km 조금 못 미치는 거리다. 평일인데도 호반에는 드문드문 방문객들이 있었다. 그 현장에서 월든을 읽는 여인도 있고 고무보트를 타고 한가로이 낚싯줄을 들이운 사람도 눈에 띄었다. 차가운 호수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도 두엇 있었다. 공원을 관리하는 사무실 곁에 오두막 그대로의 모형을 지어놓았다. 출입구 맞은쪽에 벽난로가 있고 좌우 양쪽에 큰 들창이 있다. 소로우가 장만한 가구 중 일부는 그가 직접 만든 것이다. 단칸집 한쪽에 나무 침대가 있고 탁자와 책상이 들창을 향해 놓여 있다.
의자도 3개 있다. 커튼은 그 집에 필요가 없었다. 소로우의 표현을 빌리자면 해와 달 이외에는 밖에서 들여다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콩코드의 한 숙소에서 자고 이튿날 다시 월든을 찾았다. 이른 아침에 월든은 전날 석양에 보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또 완전 다른 그런 월든을 보았겠네요. 아침 호수는 정신이 바짝 들 만큼 신선하다. 남향인 오두막 터에서 수목 사이로 바라보이는 월드는 아름다웠다. 오두막은 호수에서 100m쯤 떨어져 있고 둘레가 낮은 언덕으로 되어 있어 내가 만약 집터를 잡는다 하더라도 바로 이 지점을 골랐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오두막 가까이에 모래 섞인 땅을 갈아 강낭콩을 심고 한쪽에 감자와 옥수수, 완두콩과 무 등을 가꾸었다. 그는 달빛이 밝은 밤이면 호숫가의 모래톱을 거닐기도 하고 플루스로 주변 숲의 메아리를 깨우기도 했었다. 어느 날 일기에 그는 이렇게 써놓았다. 오늘 저녁 나는 월든 호수에 보트를 띄우고 앉아 피리를 불었다. 콩코드 박물관에는 얼마 되지 않는 그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책상과 의자와 침상과 연필, 눈 위에 있는 썰피, 그리고 그가 불었던 피리도 함께 있다. 소로우는 체구가 크지 않았던 것 같다. 침상이며 의자와 책상이 표준치보다 작다. 소로우는 하루에 4시간 이상 걸었다고 한다. 그는 산책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온갖 세속적인 얽힘에서 벗어나 산과 들, 숲속을 걷지 못한다면 나는 건강과 영혼을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할 것 같다. 저도 이 말에 공감이 됩니다. 2년 2개월 동안 월든 숲속에서 지낸 이 기간이 소로우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있고 아름다운 시기였다. 그는 학생으로서 월든에 갔지만 그곳을 떠나올 때는 스승이 되어 있었다. 헨리 솔트는 말한다. 그가 콩을 심고 콩밭을 매는 일은 자연을 배우고 삶을 배우는 과정과 다름이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전 미국을 위해 공적인 일을 하여서 남길 수 있었던 것보다가 월든을 씀으로써 인류에게 남긴 유산이 훨씬 더 훌륭한 것이다. 라고 이 헨리 솔트, 이 소로우에 대한 전기를 쓴 헨리 솔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공감이 되네요. 소로우의 생활신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다. 간소하게 살라. 그대의 일을 2가지나 3가지로 줄일 것이며 100가지나 1000가지가 되도록 하지 마라. 자신의 인생을 단순하게 살면 살수록 우주의 법칙은 더욱더 명료해질 것이다. 그때 비로소 고독은 고독이 아니고 가난도 가난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앞서 그 고독과 가난 자체만으로도 풍성한 삶, 그런 문구가 나오게 된 거군요. 간소하게 그를 통해서 우주의 법칙과 만나고 그렇게 되면 비로소 고독이 아니고 가난도 가난이 아니게 된다. 간소하게 살고 우주의 법칙을 만나는 것. 그게 소로우의 생활 신조, 간소하게 우주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 오늘날 우리들은 자신을 좁은 틀 속에 가두고 서로 닮으려고만 한다. 어째서 따로따로 떨어져 자기 자신다운 삶을 살려 하지 않는가? 소로우처럼 각자 스스로 한 사람의 당당한 인간이 될 수는 없는가? 스님은 또 이렇게 덧붙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소로우에 져서 월든이 성경처럼 널리 읽혔다는 사실은 그의 현존을 말해준다. 그의 글과 주장은 지금도 정신세계에 널리 빛을 발하고 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스님의 목소리가 더 귀에 들리는 것 같네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부분, 어째서 따로따로 떨어져 자기 자신다운 삶을 살려 하지 않는가? 소로처럼 각자 스스로 한 사람의 당당한 인간이 될 수는 없는가? 그런 삶을 우리 각자가 꽃피울 때 그게 화음의 세계가 또 아닐까 합니다. 1854년 보스턴의 티크놀 앤 필즈에서 첫 출간된 월든 혹은 숲속의 생활은 훗날 저자인 소로우에 의해 월든으로 제목이 수정되었다. 월든, 이제 고유명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요? 무리에서 떨어져 자기 자신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각자 스스로 한 사람의 당당한 인간으로 서는 것이 아닐까요? 초판본 표지에는 소로우의 누이 동생 소피아가 그리는 월든 호숫가의 오두막 그림이 실렸다. 야생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담긴 월든은 21세기를 움직이는 19세기의 책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수많은 환경운동가들에게 영향을 불어넣어 자연보호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또한 영어로 된 문학작품 중에서 가장 훌륭한 책의 하나로 평가될 뿐 아니라 마하트마 간디와 시인 예이츠를 비롯한 수많은 사상가에게 영감을 주었다. 함께 읽을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책으로는 시민 불복종 소로우의 일기, 구도자에게 보낸 편지, 야생 사과 등이 있고 헨리 솔트가 쓴 소로우의 전기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저에게 월든이 또 법정스님에게 월든이 좋았던 만큼 청해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에게도 이 월든이 좋은 울림이 있길 바라면서 미셸은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